일요일 아침 권선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하는 선주는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선주는 남편 윤태호의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75살의 태호는 평생 금속 가공 일을 해온 장인이었는데 최근 들어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특히 손떨림이 심해져서 예전처럼 정교한 작업을 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선주가 상을 차리고 있는데 며느리 박지유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39살의 지유는 강남에서 살다가 시댁으로 이사 온 지 2년이 되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나름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죠. 어머님, 제가 테이블 좀 정리할게요. 지유가 말하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브이로그 촬영이 있어서요. 선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브이로그라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지유가 자주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찍는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지유는 능숙하게 접시 위치를 바꾸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정렬했습니다. 보기에는 예뻐 보이지만 정작 먹기엔 불편해 보였어요. 태호 아버지, 진지 드세요. 선주가 남편을 부르자 태호가 거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평생 단단한 쇠를 다루던 손이 이제는 젓가락을 잡는 것도 조심스러워 보였죠.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윤도윤도 합류했는데 42살의 도윤은 최근 스타트업 사업에 실패한 후로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지유가 밝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아버님, 산책이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그때였습니다. 태호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려던 순간 손이 심하게 떨리면서 젓가락이 챙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모두가 깜짝 놀라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유가 먼저 물었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여보, 선주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빨리 구급차 불러.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도윤은 황급히 119에 신고했고 선주는 태호의 맥박을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지유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태호를 들것에 옮기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가족들은 따라가기 위해 급히 준비했어요. 응급실 앞 대기실은 삭막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가족들은 의사의 말을 기다렸죠. 선주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앉아 있었고 도유는 초조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가 나오기도 전에 지유가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보험금 청구는 제가 바로 처리할게요. 실손보험이랑 종합보험 둘 다 있으니까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선주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보험금 이야기였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어요. 지유야. 선주가 조용히 말했지만 지유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박지유입니다. 시아버님이 응급실에 입원하셔서 보험금 청구 접수하려고요. 선주는 말없이 지유를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태호의 상태가 더 중요했죠. 다행히 의사가 나와서 상태를 설명해 줬습니다. 경미한 뇌출혈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였어요. 다만 언어 장애와 손떨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했죠. 당분간은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활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선주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의 첫 번째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선주는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상황에서 며느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보험금 이야기였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죠. 혹시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선주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그 이상한 기분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선주는 태호의 약을 챙기러 집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태호가 고혈압 약을 어디에 두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며 찾던 중 태호의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선주는 봉투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빨간 스탬프로 중요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평생 꼼꼼하게 살아온 선주였지만 이런 서류는 처음 보는 거였죠.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선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대출 금액이었어요. 2억 3천만 원. 그것도 보증인 란에는 자신의 이름인 권선주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이게 대체 뭐야? 선주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런 큰 돈을 빌렸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신 모르게 보증을 섰다는 게 더 당황스러웠거든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대출 용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메탈 공예 아틀리에 재시작 자금. 태호가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공방을 차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왜 아내인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선주는 더 깊이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어요. 태호의 옛 동료인 장우식이 보낸 편지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태호 형,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형의 손기술은 아직도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에서 하청 프로젝트를 맡겨드릴 생각인데 작은 공방이라도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초기 자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편지 날짜를 보니 석 달 전이었어요. 그런데 왜 태호는 이런 좋은 기회를 혼자서만 고민했을까요? 선주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했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더군다나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만약 사업이 잘못되면 평생 살던 집까지 잃을 수 있는 거였죠. 선주는 도금 공장에서 20년 넘게 격리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병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상태는 안정적이래요. 다만 재활 치료를 좀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 지우가 말하다가 선주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선주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지우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아셨어요? 지우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요. 사실 도윤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버님이 공방을 차리고 싶어 하신다고. 그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선주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어머님이 반대하실까 봐서요. 나이 드신 분이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지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주는 더욱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자신보다 먼저 이런 중요한 가족사를 알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게다가 자신을 고지식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서운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셨는데요? 선주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제가 자금 조달 방법을 좀 알아봤어요. 시댁집 가치가 꽤 나가니까 대환 대출로 이자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사업 자금도 일부 조달할 수 있어서. 뭐라고요? 선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며느리가 시댁집을 담보로 자신의 사업 자금까지 마련하려 했다는 말이었거든요. 아, 잘못 말한 것 같네요.
물론 아버님 치료비가 우선이죠. 제 사업은 나중 일이고요. 지우가 급히 정정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주는 이제야 지우의 진짜 속마음을 엿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응급실에서 보험금 이야기부터 꺼낸 것도 병원비를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한 것도 모두 연결되어 보였거든요. 지우 씨. 선주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지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도우려고. 도움과 간섭은 다른 거예요. 선주가 서류를 다시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일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어요. 그날 밤 선주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태호가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며느리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는지 말이죠. 분명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주는 내일 장우식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호의 진짜 속마음과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선주는 장우식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장우식은 태호와 함께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지금은 중소제조업체의 회장이 되어 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선주 누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장우식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선주의 표정이 심각하다는 걸 금세 눈치챘습니다. 태호 형 상태는 어때요? 그 이야기 때문에 왔어요. 선주가 가방에서 대출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장우식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아, 그거. 형이 말씀 안 하셨나요? 당신이 우리 태호한테 하청일을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집이 담보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선주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장우식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님, 사실은 이런 거예요. 태호 형의 손기술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특히 정밀 용접 기술은 젊은 사람들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제가 도제반을 열어서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어요. 도제반이요? 네, 요즘 젊은 기술자들이 부족해서 큰 문제거든요. 태호 형 같은 분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장우식이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제가 공간도 제공하고 재료비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며느님이 반대하신다고 들었어요. 선주는 깜짝 놀랐어요. 지우가 반대했다고요? 네, 태호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님이 나이 드신 분이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하냐면서 만류하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선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우는 분명 어제 자신이 반대할까 봐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우가 먼저 반대했다는 거였거든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렸죠. 그럼 우식 씨는 정말로 우리 태호를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이죠. 태호 형은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도요. 장우식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형 덕분이거든요.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선주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적어도 장우식만큼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 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집을 담보로 잡아야 했을까요? 그게 장우식이 난처해하며 말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무상으로 지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태호 형이 완강히 거부하시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주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생 자수성가로 살아온 태호였으니까 공짜로 도움받는 걸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이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도 뒤늦게 알았거든요. 장우식이 미안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선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의 자존심도 이해되고 장우식의 선의도 믿을만했어요. 문제는 지우였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우식 씨, 그럼 지금이라도 그 도제반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태호 형 상태가 좋아지시면 언제든지요. 사실 더 늦기 전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형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선주의 마음에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태호의 재활치료와 함께 아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거였죠. 물론 쉽지 않겠지만 남편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누님,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장우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님이 계속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선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설득해 보겠어요. 아니, 설득이 안 되면 제가 직접 밀어붙이겠어요. 장우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조용했던 선주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태호의 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이제 제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아요. 선주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선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태호의 재활치료부터 제대로 받게 하고 동시에 아틀리에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였죠. 지우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이번만큼은 자신이 주도권을 잡기로 결심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기분이었죠. 무엇보다 태호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사흘 후 장우식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장 근처에 있는 작은 창고를 재활 공방으로 개조해서 제공해줬어요. 무독성 작업만 가능하도록 환기 시설까지 새로 설치했죠. 선주는 태호가 퇴원하기 전까지 병원과 공방을 오가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선주는 지우의 진짜 속마음을 의심하고 있었죠. 괜찮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네요. 선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강남에 있는 재활병원인데 시설이 정말 좋다고 하거든요. 특실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특실이요? 선주가 의아해했어요. 네, 일단 이미지 관리에도 좋고요. 제가 브이로그 촬영도 하고 있어서 병실 배경이 예쁘면 더 좋잖아요. 물론 아버님 치료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선주는 황당했어요. 남편의 치료보다 브이로그 촬영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우 씨,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잘못 말한 것 같네요. 물론 아버님이 우선이죠. 다만 어차피 똑같은 치료받으실 거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받으시는 게. 지우가 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선주의 신뢰는 바닥났어요. 특실 비용이 한 달에 얼마나 드는데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하지만 제가 다 부담할게요. 선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돈이면 공방 재료비로 석 달은 쓸 수 있어요. 태호 아버지한테는 일하는 게 약이거든요. 지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머님, 혹시 그 공방 이야기 진짜로 하시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남편 꿈인데 왜 못하겠어요? 하지만 아버님 나이가. 지우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선주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나이가 어때서요? 75이면 못해요? 선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그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지우는 당황했지만 금세 말을 바꿨어요. 아, 간섭이 아니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무리하시다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걱정 말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선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선주는 태호를 데리고 공방을 구경 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태호의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금속 작업 도구들이 반가웠던 거죠. 여보, 태호가 어눌하게 말했어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졌지만 마음만은 예전 같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선주가 남편의 손을 잡아줬어요. 태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금속을 만질 때만큼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장우식이 특별히 제작한 지그라는 고정 틀을 보여줬습니다. 손떨림을 보정해주는 장치였어요. 형, 이걸 사용하시면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용접이 가능할 거예요. 태호가 지그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해온 일이라서 감각은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 준비해온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우가 밝게 말했어요. 병원비 관리를 제가 맡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투명하게 정리했어요. 지우가 내민 서류를 보니 정말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입원비, 치료비, 약값까지 모든 게 항목별로 나뉘어 있었죠.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제가 대환대출을 알아봤거든요. 지금 이자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요. 선주가 눈을 좁혔어요. 대환대출이요? 네, 현재 이자가 연 6%인데 3%대로 낮출 수 있어요. 그럼 매월 이자만 50만 원 이상 절약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선주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조건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 절차만 밟으면 되고요. 물론 저도 약간의 사업 자금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지우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결국 본색이 드러났어요. 시댁집을 담보로 자신의 사업 자금도 조달하려던 거였죠. 지우 씨. 선주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는 정말 도우려고.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먼저 부탁드릴게요. 선주가 대화를 끝내버렸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윤이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선주와 지우 사이의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합의를 본 것 같았지만 속마음은 각자 달랐죠. 선주는 확신했어요. 지우의 진짜 목적은 돈이었고 태호의 재활이나 꿈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 후 태호가 퇴원해서 본격적인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주는 매일 오전에 태호를 공방으로 데려가서 간단한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그에 손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벅차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죠. 아버지, 오늘은 어때요? 도윤이 공방에 들러서 물어봤어요. 스타트업 실패 이후 무기력했던 도윤도 아버지의 재활 과정을 보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거든요. 좋다. 태호가 어눌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손떨림은 여전했지만 지그를 사용하면 직선 용접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장우식도 자주 들러서 격려해줬습니다. 형, 진짜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곧 미세 비드 작업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세 비드는 용접에서 가장 고난도 기술 중 하나였어요. 작은 금속 구슬을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해서 섬세한 패턴을 만드는 거였죠. 태호의 전매 특허 같은 기술이었는데 뇌출혈 이후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병실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지우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선주를 찾아왔어요. 정말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선주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리에 앉았어요. 지우가 서류를 펼쳐 보이는데 제목부터 화려했어요. 아틀리에 프로젝트 스폰서십 계약서. 이게 뭐예요?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PB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버님의 아틀리에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한정판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지우가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어요. 선주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태호의 작품에 지우의 쇼핑몰 브랜드명을 붙이고 판매 수익의 80%를 지우가 가져가는 조건이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장인 윤태호라는 이름 대신에 지우 컬렉션 바이 마스터 크래프트라고 브랜드명을 정했어요. 훨씬 세련되죠? 선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름을 바꾸자고요? 네, 요즘은 브랜딩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이름이 촌스러우면 안 팔리거든요. 윤태호보다는 마스터 크래프트가 훨씬 고급스럽잖아요. 선주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지우 씨, 이건 사람의 이름이에요. 상표 이름이 아니라고요.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더 많이 팔 수 있고, 그래야 아버님도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남편이 평생 쌓아온 이름을 왜 바꿔야 해요? 지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시스템을 모르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브랜드 없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브랜드요? 선주가 비웃었어요. 우리 남편이 40년 동안 쌓아온 게 브랜드가 아니고 뭐예요? 그건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 SNS 홍보, 인플루언서 협업 이런 걸 해야 해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선주는 점점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 사업의 부속품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윈윈 하자는 거죠. 저는 브랜드 관리하고 어머님들은 제작에만 집중하시면 되잖아요. 제작에만 집중하라고요? 선주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가 당신 하청업체예요? 지우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세요? 저는 정말 도우려고 하는 건데 계속 거부만 하시네요. 도움이요? 이게 도움이에요? 선주가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우리 이름 지우고 당신 이름 붙이는 게 도움이라고요? 시댁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요즘 세상은 브랜드가 전부라고요. 선주가 계약서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우리는 브랜드를 팔지 않아요. 사람의 손길을 파는 거예요. 그때 도윤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듣고 온 거였죠. 뭔 일이에요? 도윤이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어머님이 너무 고집이 세세요. 좋은 기회인데 계속 거부하시네요. 도윤이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주워보더니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아내의 사업적 야심과 어머니의 고집 사이에 끼인 기분이었죠. 지우야, 이건 좀.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도 어머님 편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결국 그날 가족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선주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절대로 남편의 이름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우가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시댁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나선 거예요. 선주가 거부하자 지우는 도윤을 통해 압박하기 시작했죠. 여보, 이것만 도와줘. 정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지우가 도윤을 설득했어요. 이자만 줄여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절약되는데 왜 어머님이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 도윤은 양가 사이에 끼어서 고민이 깊었어요. 아내 말도 일리가 있고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환대출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도 사실이었죠. 엄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설득해 봤어요. 정말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아버지 치료비도 여유가 생기고. 도윤아. 선주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아내가 정말 우리를 도우려는 거라고 생각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지우의 진짜 속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 평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병원에서 체납 통보가 왔어요. 입원비와 치료비가 밀려서 2주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퇴원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님 보셨죠? 지우가 통보서를 들고 왔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 브랜드 딜이 성사되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돼요. 선주는 당황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 계속 고집만 부리시면 아버님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어요. 도윤이 서류를 들고 나타났어요. 손에는 도장이 들려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선주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아, 잠깐만 기다려. 엄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병원비 내야 하잖아요. 선주가 인감 도장을 빼앗아 들고는 금고에 넣어버렸어요. 이 도장은 절대 안 찍어줘요. 지우가 화를 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해야 해요? 가족이라면서 왜 거짓말했어요? 선주가 맞받아쳤어요. 장우식 씨한테 들었어요. 처음에 반대한 건 당신이었다면서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우리 남편 꿈을 반대해놓고 지금 와서 브랜드 따먹으려고 하는 거 맞죠? 어머님,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죠. 선주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 키우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우도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좋아요. 그럼 나가서 하라고요. 저는 정말 도우려고 했는데 계속 의심만 하시네요. 이제 진짜 지겨워요. 지우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도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선주는 혼자 남겨졌죠. 그날 밤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태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거였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었죠. 선주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선주 씨,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네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남편이 아픈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거든요. 병실에서 태호가 어눌하게 말했어요. 아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뭘 미안해해요? 선주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네. 가족. 힘들게. 선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꿈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걸 자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을 나서며 선주는 장우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식 씨, 내일부터 공방에 불 켤게요. 누님,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가. 반찬값도 줄일게요. 재료만 지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꿈을 포기할 순 없어요. 선주는 결심했어요. 지우가 뭐라고 하든 돈이 부족하든 남편의 꿈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이제 정말로 자신이 나설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선주는 가계부를 꺼내 들었어요.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서 공방 운영비를 마련해야 했거든요.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40년 넘게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의 노하우를 믿었죠. 그날 밤 선주는 태호의 작업복을 꺼내서 다려줬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6시 선주는 태호를 데리고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집을 나간 후 사흘째였는데 도윤도 아내를 찾아 나가서 집에는 부부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선주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선주가 태호의 작업복을 입혀주며 말했어요. 남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장우식이 약속대로 재료를 준비해뒀어요.
철사, 브라스, 그리고 미세 용접을 위한 특수 토치까지. 형,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태우가 지그에 손을 올려놓고 첫 번째 용접을 시작했어요. 손떨림 때문에 처음에는 비드가 고르지 않았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죠.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이 오후에 공방에 들렀어요. 아내를 설득하지 못하고 혼자 돌아온 상태였죠. 지우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연락이 안 와요. 친정에 있는 것 같은데.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선주는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더 걱정됐어요. 도윤아, 내가 중간에서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사실 지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 태우가 뭔가를 완성했어요. 작은 철사 조각에 미세한 비드를 하나씩 올린 거였는데 마치 작은 꽃봉오리 같았어요. 오, 이건 뭐예요? 도윤이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꽃. 받침. 태우가 어눌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쇠. 꽃. 선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편이 만든 첫 작품이 꽃이라니. 그것도 거친 쇠를 이용한 꽃이었죠. 아버지, 이거 정말 예뻐요. 도윤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런 걸 계속 만드실 거예요? 장우식이 다가와서 작품을 자세히 봤어요. 형, 이 비드 패턴이 정말 독특하네요. 일부러 거칠게 남겨둔 부분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우는 매일 조금씩 실력을 되찾아갔고 선주는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죠. 도윤도 퇴근 후에는 공방에 와서 연마와 폴리싱을 배웠어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지우가 갑자기 공방에 나타났어요. 일주일 만이었는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고 평소보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지우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지우야, 어디 있었어? 도윤이 반갑게 맞았지만 지우는 시선을 피했어요.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우가 작업 중인 태우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작품 만드시는 거 봐도 될까요? 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만든 쇠꽃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10송이 정도 완성된 상태였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달랐지만 그 거칠고 투박한 아름다움은 똑같았죠. 지우가 한참 동안 작품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이걸 제 쇼핑몰 한정판으로 팔면 정말 잘 나갈 것 같은데요. 선주의 얼굴이 또다시 굳어졌어요.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우가 계속 말했어요. 농담이에요. 사실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했는데? 선주가 차갑게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 마케팅, 이런 것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네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중요한 게 뭔데요? 이 꽃들이 왜 아름다운지를 이제야 알겠어요. 지우가 쇠꽃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완벽하지 않아서 더 진짜 같아요.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거라는 게 느껴져요. 선주는 놀랐어요. 며느리한테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말이 맞았어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린 숫자가 아니라 사연을 파는 거였네요. 태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나, 족, 꽃. 모두가 태우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이렇게 긴 말을 한 건 뇌출혈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가족꽃이요? 도윤이 물어봤어요. 태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10송이 쇠꽃을 가리켰어요. 하나는 선주를 위한 것, 하나는 도윤을 위한 것, 하나는 지우를 위한 것. 각각 가족 구성원을 생각하며 만든 거였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지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을 위한 꽃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자신도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선주는 결정했어요. 첫 작품 열송이는 병동에 기증하기로 한 거예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기증 당일 가족 모두가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선주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열송이 쇠꽃을 들고 태호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도윤과 지우도 함께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화목한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천천히 가세요. 지우가 태호의 팔을 부축했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브이로그 촬영은커녕 스마트폰도 꺼내지 않았어요. 병동 간호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 윤 할아버지. 오늘 퇴원 축하 선물 가져오셨다면서요? 선주가 상자를 열어보이자 간호사들이 감탄했어요. 와, 이거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 남편이 만들었어요. 선주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회복하면서 조금씩 작업한 거거든요. 쇠꽃들을 하나씩 병실 창틀에 놓아주는데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신기해했어요. 특히 어린 환자 하나가 쇠꽃을 만지더니 미소를 지었죠.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8살 정도 된 아이가 물어봤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아파서 손이 떨렸는데도 너희들 주려고 만든 거야. 태호가 어눌하지만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아이가 신기해하며 꽃잎 하나하나를 만져봤어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그게 더 진짜 같잖아. 진짜 꽃도 완전히 똑같지 않거든. 선주가 아이에게 설명해줬어요. 그때 지우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말이 맞아. 기계로 만든 건 다 똑같지만 사람이 만든 건 하나하나 다 달라서 더 특별한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쇠꽃을 소중히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던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증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데 지우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잠깐만요. 지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열쇠고리에 달린 인감 도장 케이스였어요. 처음에는 왜 꺼내는지 몰랐는데 지우가 그걸 근처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지우야, 그게 뭐야? 도윤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복사본 인감이요. 제가 몰래 만들어뒀던 거예요. 지우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혹시 어머님이 끝까지 반대하시면 그걸로 서류를 처리하려고 했어요. 선주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죄송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돈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못 봤네요. 지우가 쓰레기통에 인감을 버리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마침내 며느리가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함께 할게요. 지우가 선주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방식으로 배워보고 싶어요. 선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우 씨도 공방에서 뭔가 배워보실래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모두 처음엔 서툴렀어요. 선주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호가 말했어요. 맙다. 뭐가 고마워요? 선주가 물어봤어요. 조기. 함께. 도윤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주셔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지우가 직접 요리를 해왔는데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내일부터 공방에서 뭐부터 배우면 될까요? 지우가 물어봤어요. 일단 연마부터 배워보세요. 도윤이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네, 열심히 할게요. 한 달 후 아틀리에 윤이라는 작은 간판이 공방 앞에 걸렸어요. 장우식이 선물로 만들어준 거였죠. 태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도제반도 정식으로 시작됐어요.
젊은 기술자 넷이 태호에게 전통 용접 기법을 배우러 왔거든요. 태호는 말은 서툴렀지만 손으로 가르치는 실력만큼은 여전했어요. 지우는 연마 작업을 맡았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었어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느껴졌죠. 어머님, 이제 이해가 가요. 지우가 어느 날 말했어요. 왜 브랜드보다 이름이 중요한지. 어떤 면에서요? 브랜드는 만들어지는 거지만 이름은 쌓아가는 거니까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진짜 값어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선주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며느리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아틀리에 유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어요. 도제반 수료생들이 하나둘 독립해서 자신만의 공방을 차렸고 태호의 쇠꽃은 소문을 타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관계였어요.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갈등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되었거든요. 우린 수량 말고 사연을 팝니다. 어느 날 선주가 손님에게 말했어요. 이 꽃 하나하나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우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저녁 무렵 태호가 새로운 작품을 완성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쇠꽃이었는데 4개의 꽃잎이 서로 다른 모양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도윤이 물어봤어요. 가족, 꽃. 태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두 다르지만 하나. 선주, 도윤, 지우 모두 그 말뜻을 이해했어요.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졌지만 결국은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였죠. 그해 겨울 아틀리에 유는 4번째 도제반을 모집했어요. 수익의 일부는 재활 환자 지원 기금으로 기부했죠. 태호의 꿈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우식 형님 정말 고마워요. 태호가 장우식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말도 많이 늘었어요. 뭐요? 형이 더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장면 공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태호는 용접을, 선주는 설계를, 도윤은 연마를, 지우는 포장을 맡았죠. 각자의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면서 공방 안 쇠꽃들이 붉은 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마치 진짜 꽃처럼 생명력이 느껴졌죠. 내일은 뭘 만들까요? 지우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선주가 주문서를 들여다봤어요. 상관없어요. 태호가 말했어요. 뭘 만들든 마음을 담으면 다 예뻐져요. 가족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갈등과 오해를 겪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게 된 거죠. 밤이 깊어가면서 공방의 불이 하나씩 꺼졌지만 가족의 마음에는 따뜻한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